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는 지문을 두 번째 시간, 내용 파악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어서 지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176쪽이었죠? 여러분들 176쪽에 보면은 과학 지문이었죠.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는 지문에서 우리가 처음 부분부터 한번 봐서 중간 부분 정도까지 살펴봤었어요. 자, 이 지문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죠. 내용 방식이 처음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좀 독특했었죠. 진화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게 오해야 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해인지,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했어 라고 하면서 오해의 원인까지 한번 짚어주고, 하지만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부터 이러한 방향을 목적한 게 진화론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제 중간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그 반박의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었죠. 자, 우리 중간 부분에서는 적자 생존 그리고 양육강식이라는 용어를 먼저 제시를 하면서 내용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통 진화론이라고 생각하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을 많이 떠올리지만 그거는 다윈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나왔던 용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유추에 따른 논증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진화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쌤이 여기 약간 이렇게 도식화를 좀 해놨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주로 다뤘던 게 이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면 다윈은 좀 달라. 그게 아니라 다윈은 진화론에서 오히려 자연선택과 변이의 다양성, 여기 나오기도 하죠. 이런 용어들에 더 관심이 많았어.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단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다윈이 주목한 변이의 어떤 다양성과 과정, 그리고는 그게 생물체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6문단에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기억을 이제 약간 떠올렸다면 우리 이어서 7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 부분과 여기 6문단까지 내용을 조금 개념 설명이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해하기 좋으라고 조금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나갈 7문단은 앞에 어려운 얘기는 다 했어.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훨씬 좀 속도감도 빠르고 내용 이해도 좀 쉬울 거예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7문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죠. 연구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자, 우리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윈은 변이의 다양성이라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봤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연구 논문을 가지고 근거를 들고 있죠. 연구 논문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 논문을 근거로 들으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지죠. 그리고는 읽는 이로 하여금 신뢰성을 굉장히 높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아, 진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835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핀치라는 건 옆에 왼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새 종류인가 봐요.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대요. 포인트는 부리의 모양이 있나봐요.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대요. 먹이랑 지금 부리 모양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의 방법 쓰였네요.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 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뭐뭐처럼 생긴 부리, 우리 비유법도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비울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새는 이런 모양, 어떤 새는 이런 모양, 이런 예시를 들고 있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7문단이었죠. 자, 7문단의 우리 중심 내용은 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핀치의 부리 모양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예시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8문단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요. 실험의 결과니까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에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런 실험의 결과를 냈죠. 자, 요거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는 핀치라는 새는 한 종의 핀치로 시작했는데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 되겠죠. 우리 앞쪽에서 환경에 의한 변이의 요인 이런 거 우리 정리를 했었죠. 이게 바로 환경에 대한 요인이죠. 그래서 한 종의 핀치가 13종의 핀치로 진화했어요. 이거 바로 변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자, 여기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 우리 적자생종 그리고 약육강식 하면은 거기에서 제일 강한 놈 한 놈만이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우수한 종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오히려 쪼개졌죠.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여기까지가 우리 요 괄호는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한 괄호였어요. 연구의 내용을 쭉 나타낸 부분이죠. 자, 그럼 이 연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은 자, 만약 13종의 핀치가 자,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의 먹잇감에만 집착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상황을 가정하고 의문을 제시한 다음에 뒷부분에 이어서 보면은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문자답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추측을 통해서 자문자답하고 있죠.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열거, 나열 이런 것들이 쓰였네요. 자, 그래서
같은 먹이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대요. 여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이 사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굉장히 다양성이라는 건 진화에서 중요한 요소였구나. 다양성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진화에서 다양성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뒤에 더 정리해주죠.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갈라파고스에 있는 핀치라는 새를 통해서 변이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다양성을 통해서 환경에 능률적으로 적응했구나. 누가? 핀치가 라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구문단으로 이어서 가봅시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예들을 들어줄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에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죠. 이것 또한 공생사례의 예시를 들고 있어요. 소의 배설물이 쇳덩구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죠? 악어새. 악어의 이빨에 끼인 찌꺼기조차도 악어새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다 공생하에서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진화하게 되는 그런 예를라고 볼 수 있겠죠.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생물체는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 저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리 없이 살아간다. 여기 문단의 핵심 문장이니까 밑줄 하나 쳐둡시다. 결국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에서는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무리 없이 공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죠. 바로 다양성을 통해 공생하는 생물체의 예.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지수에 비해 자원의 가지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생물의 가지수에 비해 자원의 가지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인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냐 하면은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대요. 이거는 사실 명확한 사실이야.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건 명확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그렇죠. 동물들도 자기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잡아먹거나 하지 않고서는 남들을 살해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내쫓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우리 흔히 알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예를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어떤 진화의 원동력은 아까 변이의 다양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진화의 원동력은 공생이야,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1문단. 그러면서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많은데
그 학자 중에 대표적인 예가 린 마굴리스의 공생진화론이라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그래서 이 학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네요. 예 중에 한 명,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의 공생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생진화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쭉 설명을 해요. 자, 우리 두 번 한번 괄호를 쳐볼게요. 공생진화론에 따르면은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부상조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공생진화론의 개념을 한번 제시하고 있네요. 공생진화론의 개념. 상부상조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공생진화론이래. 자, 그러면서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생명체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례를 들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요 가로에서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사례로 들고 있는 생명체가 바로 지의류라고 하는 생명체래요. 그 지의류가 무엇인지는 왼쪽에 나와 있죠.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래요. 이 그림의 모양이 이런 게 지의류인가 봐요. 쌤도 잘 모르는 내기였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그리고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 조류도 왼쪽에 읽어보면 아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새, 조류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자, 이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명체를 지의류라고 한대요. 근데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도 나눠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 조류는 자, 우리 여기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자, 조류는 얘네가 어떻게 공생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균류한테 포도당을 합성해서 나눠준대요. 그러면은 조류는 뭘 도와주느냐?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옮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조류에게 공급해주고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데 서로 이렇게 돕고 있구나 라고 해서 반대로 균류는 조류에게 수증기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포자 방출을 도와주는구나. 이래서 얘네가 공생하고 있는 사례로 들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의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당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괄호. 여기 아까 첫 번째 사례로 했던 괄호의 끝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1문단의 중심 내용은요. 공생진화론에 대한 어떤 개념과 사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린 마굴리스의 공생진화론의 개념과 사례.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우리 중간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처음 부분에서 반박했잖아. 그 반박을 막 연구 사례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진화론도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와 사례를 들면서 근거를 쭉 중간 부분에서 마련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쭉 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이에요. 12문단부터는요. 자, 근데 12문단도 보면은 1836년 2월 5년간의 비교로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요. 뒤를 읽어보면은 다윈의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끝부분의 내용 방식이랑 조금 다르죠? 보통 끝부분에서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윈의 일화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글의 흥미를 높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루한 얘기보다는 일화를 얘기하는 게 좀 더 흥미진진하게 보이겠죠. 자, 다윈 어떤 일화인지 봅시다. 다윈은 무려
22년이나 연구를 지속하였지만 좀처럼 이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대요. 다윈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1858년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대. 궁금하죠?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 지역에서 생물을 연구하던 젊은 연구자 윌리스가 보낸 편지래요. 젊은 연구자래요. 윌리스는 다윈이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대. 그런데 윌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매우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윌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었던 그 내용과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기는 한참 전부터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직 발표는 못했잖아. 근데 윌리스가 자기랑 거의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20년이나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과 거의 같은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다윈은 여러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학계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첫 번째 사람만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 근데 이제 다윈이 자기 오랫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못했을 뿐인데 이 사람 윌리스가 자기랑 연구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니까 발표하기 전에 조문을 구하고 있으니까 약간 위기감도 느끼고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긴 해요. 자, 12문단. 다윈을 놀라게 한 윌리스의 편지. 월리스인가? 월리스인가 봐요. 월리스의 편지와 관련된 일화가 드러났네요. 자, 그래서 다윈의 선택은 어떻게 했냐 봅시다. 자,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데 슬픈 말이죠. 2등도 너무 잘했는데 언제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승자만을 기록하죠. 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래요. 어떤 학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흔히 알듯이 어떤 과학에서 발명을 하거나 발견을 하면은요, 거기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발견한 사람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이게 보통 학계의 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굳어온 행습.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얘들아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해서 따뜻한 이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선 우리 여기에다가 쌤이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해볼까?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방법에다 우리 한번 세모를 쳐봅시다. 뒤에 반대말이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과 다른 말. 자,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은 좋은 말이 아니었나 봐요. 뒤에 봐봐. 약육강식. 이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치중한 방법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사람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윈은 이 방법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걸 우리 미리 알 수 있죠.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했어요. 가정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나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러지 않았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 이라고 하면서 다윈의 삶의 태도를 오히려 멋있게 부각하고 있죠. 자, 그럼 다윈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수집된 자료를 비롯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월리스가 맞네요. 월리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월리스를 학계에서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거래요. 이미 다윈은 탄탄하게 어떤 경력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그치만 다윈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윈은
공생이 오히려 더 뭔가 발전되고 진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에 중심 내용,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가정에 대해서 실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겠죠.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4번째 문단이네요. 결국 다윈은 월리스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윌리스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여 진화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의 공동저자로 인정했대요. 얘들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지, 그치? 이 월리스라는 사람이 다윈에 비해서 경력도 한참 모자라고 거의 젊은 청년에 가까운데 이 사람을 자신의 오랫동안 22년 동안 연구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했다? 굉장히 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후세 사람은 다윈이 매우 여기 반대말이 나오네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에 세모를 쳤었죠. 여기에서 신사적으로 행동, 동그라미 쳐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했대. 사실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다윈이 몇 년간의 연구를 해왔던 월리스를 동등한 자격의 연구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더 많이 기억하겠어? 그렇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할 뿐 월리스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대요.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기 마련이래. 만약 다윈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월리스를 짓밟으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성공했겠죠. 혼자 단독으로 이게 논문을 딱 발표한 것처럼 나왔겠지. 하지만 분명 역사는 다윈의 이름을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로챈 파렴치한이라는 건요,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으로 기억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윈은 그걸 알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중요하니까 밑줄 한번 쳐봅시다. 다윈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다윈은 경쟁과 배제 대신에 자신의 연구 결과처럼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고요. 그 선택이 결국엔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다. 이 다윈의 일화를 가지고 다윈이 한 연구의 내용까지도 덧붙였네요.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 다윈의 신사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문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대요. 우리 처음 부분에 했던 얘기 다시 하고 있네요. 그치? 너네도 오해하고 있었지?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대요. 획일성과 경쟁.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문단에서 하고 있네요.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윈의 진화론에서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가치라던가 삶의 원리 이런 걸 우리가 다시 배우고 공존과 화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야 라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문장에서 하고 있네요. 이미 생명체는 태고적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다윈이 월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끝부분에 다윈의 삶조차도 그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사례로 보여준 공생의 가치.
이렇게 15문단까지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 글의 끝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얘들아, 우리 2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이랑 그리고 이 지문의 핵심 정리 그리고 뭐 내용 구조도 이런 걸 정리해보면서 형성평가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